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답게 YTN 사이언스가 대선 후보 5인의 과학 정책을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양우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박근혜 정부의 제일 중요한 그런 핵심 기조였는데 이 창조 경제 상징이었죠. 미래창조과학부.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그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미래창조과학부, 이 박근혜 정권의 핵심 공약이었고 네. 또 핵심 부처였죠.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주무 부처였는데요. 이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엮어서 새로운 경제 발전, 그러니까 창조 경제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했는데 결국 이루지 못한 채 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5명의 후보 모두 미래부에서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분리하거나 명칭을 변경해 기능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그래픽 함께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요,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분리하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이 정부 주도의 과학진흥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현 정부의 창업 지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벤처기업의 아이템을 직접 정부가 구매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요, 지금과 비슷한 정보과학기술부를 만들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특히 이 새만금 지역의 4차 산업혁명 특구 이런 거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요, 5 후보 중에서 민간의 역할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을 정리하고요, 강화하고 민간 공동연구를 위해서 국가기술융합센터를 세워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요, 미래부와 산업부의 컨트롤 타워를 통합해서 혁신 부총리를 임명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키우기 위해서 초중고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겠다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파트너형 정부를 제안했는데요. 이 정부는 실패 위험이 큰 연구 분야는 지원을 하고 국가 R&D 예산 수립 과정에서는 현장 과학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회 내에 어떤 방법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예, 정리한 것을 쭉 보니까 뭐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 그리고 뭐 교육과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과학기술부처가 지난 10년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뭐 미래창조과학부로 해서 뭐 통폐합 여러 번 됐었는데 네. 후보들도 뭐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R&D 그 정책에서 19조 원의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게 성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이 R&D 현재 시스템이 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이 앞으로보다 지금보다는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모든 후보가 사실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 후보별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한번 자세히 드릴게요. 먼저 문재인 후보는요, 키워드를 사람에 투자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문 후보 캠프에서는요, 과학기술이 이제는 사람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책임성도 강화하겠다. 그래서 현재 이 연구 과제를 누가 어떻게 기획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밝히겠다 밝혔고요. 이 문 후보 캠프는 신진과학자, 여성, 지방, 뭐 학생 연구원 등 이 소수 집단으로 우선적인 연구비 배분 이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 약 6조 원으로 알려진 기초과학 연구 예산이 실제로는 한 2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 2배 정도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도 펼쳤고요. 또 여러 정책 중에 눈여겨볼 것은 이 비정규직으로 알려져 있는 학생 연구원들이 대학원들도 그렇고요, 대학원생들도 그렇고 제도권 안으로 이들을 끌어와서 4대 보험,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4대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약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대학원생들에게 더 이상 뭐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 앞서 뭐 첫 번째 뉴스에서도 봤지만 네. 이 국가가 진짜 필요한 R&D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인식 자체를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대 과학의 연구개발의 기획과 연구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결과들을 실명 이력제를 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장비 연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R&D 규제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고 또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문재인 후보 키워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그 공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양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래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서 봤을 때 좀 현 정권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이 홍 후보의 공약들을 좀 보면 우주개발 발사체 뭐 이런 거 개발하고 달 탐사 계속 하겠다. 그리고 뭐 사이버군 추진 공약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을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R&D에 관해서 핵심 공약은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법 이런 걸 제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홍 후보 캠프에서는 이 강화법을 제정을 해서 연구비를 확대하고요. 기초 원천 연구에 있어서 자유공모 방식을 도입해서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을 현재 20%에서 50%까지 늘리고 전문연구원 제도 활성화, 그리고 이스라엘식의 사이버 군대 창설 등을 공약했고요. 또 특별한 게 이 은퇴과학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냈던 점이 특별한데요. 이 정년 후에 재고용으로 인력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과학자 연금이나 주택 보급 등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 정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각 정권마다 컨트롤을 너무 잘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컨트롤이 강화됐던 거죠. 저희 자유한국당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컨트롤 타워가 해야 할 일은 예산 하나하나까지 다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안에서 연구자 자율적으로 또 PM이 정권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주도적인 연구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후보 기호 순으로 3번 안철수 후보의 R&D 공약을 살펴볼 텐데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뭐 과학기술 전담부처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사실 정부는 최대한 빠지고 민간이 주도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간 주도, 연구자 중심 이런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안 후보 캠프의 공약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미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두 안다. 문제는 이것을 정부 혹은 공무원이 주도했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국가 R&D 예산을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컨트롤 타워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는 연구자의 자율성에 맡기고 또 민간에게 넘기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그 실패를 또 용인을 해주고 그리고 또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감사 이 감사는 또 연구자뿐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좀 적용을 시켜서 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민간 유준이 뭐 감사를 갖다 줄이고 하는 건 다 껍데기만 들어갈지 실제로는 공무원이 딱 권한을 쥐고 한 개도 안 바뀌었고 오히려 더 옥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봤는데 뭐 또 그걸 또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규제를 하지 말고 민간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는 게 절대적인 철학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과거에 안 해본 거고 실질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제안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음으로 유승민 후보는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요? 네, 이 유승민 후보의 키워드는 장기적인 R&D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유 후보 캠프에서는 이 R&D나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있어서 아직 부족하다 이런 면을 먼저 인정을 하면서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R&D를 지향하고 이 규제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R&D 관련 법규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요.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여서 이 아무래도 앞으로 그 국가 R&D를 중장기적인 사회 문제 해결 이런 데 좀 집중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미국의 방식을 이용해서 뭐 과학 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좀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터뷰 또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과학자분들한테 재정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기초과학에는 얼마, 그다음에 산업적인 연구에는 얼마,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얼마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모든 플래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R&D를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어야 되지만 정말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의 혁신을 하고 대학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그런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살펴볼 텐데요. 정부 민간이 함께하는 파트너형을 아까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상정 후보는 사실 R&D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와 연구자의 그동안의 수직적 관계,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일방적인 관계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현장 과학자의 참여 전환인데요. 이 후보 중에 유일하게 과학자를 노동자로 인식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관련 정책들이 많은 편입니다. 현장 과학자는 물론 시민들이 직접 과학기술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학생연구원을 늘려서 비정규직 비율만 줄였던 눈가림을 했던 어떤 출연연들을 비판하면서 현재 50%에 머무는 정규직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또 이 성과주의 예산 제도라고 말하는 PBS의 폐해가 지난 21년 동안 이 과학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 PBS 제도 폐지의 의사도 함께 밝혔는데요. 이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정의당에서는 이걸 85% 일단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반입니다. 학생들 빼고도 반반, 정규직, 비정규직 1대1 구조에서 전체 85%는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정규직 전환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것은 연구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비 계속 늘어났고 인력은 전혀 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정부 의지가 필요하고 사실 각 연구소나 이런데 뭐 기관장들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5명 후보별로 과학기술 정책을 봤는데 아쉬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빠듯한 일정의 대선이잖아요. 그 정당별로 사실 과학기술 정책 차이 찾기 조금은 어렵긴 하지만 물론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장 먼저 문재인 후보를 살펴보면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 혹은 구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예. 이런 점이 좀 아쉽고요. 이 홍준표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은퇴 과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재밌지만 이 70년대 해외 과학자를 유치했던 정책과 너무 비슷해서 과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전문가답게 나름적으로 뭐 파격적인 어떤 제안들을 많이 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학자를 이 어떤 국가 발전의 자원, 활용 자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이 창업을 기반으로 한 혁신 정책 안에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만을 위한 정책 이런 것은 조금 더 부족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는요.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각각의 논쟁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나온 공약들은 당연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건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전문가 또 과학자들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네, 이 지난 25일에 대전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 열렸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이 카이스트 과학정책대학원이 관련된 어떤 분석집을 냈는데요. 이 연구를 진행했던 전치영 교수는요, 정당별 과학기술을 해결사로 쓰려는 의지 강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실태 파악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또 이 토론회에서 참석한 과학자들은 그동안 실패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했다. 아하. 그래서 현장 과학자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5명의 후보의 정책을 알아봤는데 그 후보만의 특성이 드러나요. 다른 정책하고 좀 유사하게 과학 정책을 좀 추진하려는 것도 보이고, 뭐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 대립을 했었는데 역시 과학 정책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고요. 네, 그렇죠. 또 심상정 후보가 그 노동을 과학 기술에 접목시켰다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고요. 네. 하지만 역시 지적받는 부분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그걸 계속 정부가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실제로 진짜 정부가 이제 정해져서 정권이 들어서면 예.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 정책들은 네.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다 그 과학 특보들도 밝혔습니다. 예, 자 19대 대선을 맞아서 주요 후보들의 그 과학기술 정책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양현 기자 수고했습니다.